딸은 끝까지 말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재혼 4개월 만에 이상한 서류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딸의 반대는 간섭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것을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하지만 그건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어떤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느낌. 설거지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계속 귓가에 맴도는 침묵.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TV를 켜두는 습관. 라디오를 틀어놓고 자는 밤. 누군가의 숨소리라도 듣고 싶어지는 순간들. 그게 제가 66세가 되던 해의 일상이었습니다. 남편과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행복했느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그저 익숙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싸우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은 자주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친구들도 있고 취미 생활도 하고 건강하잖아.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 말은 혼자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듭니다. 혼자서도 잘하고 있다는 말은 혼자여도 괜찮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하루. 오늘 뭐 했어? 라고 묻는 사람이 없는 삶. 그게 얼마나 공허한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모임, 노래교실, 요리 강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날 저녁까지는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다녀왔어? 라고 묻지 않는 현관. 혼자 불을 켜고 혼자 신발을 벗고 혼자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를 만난 건 등산 동호회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같은 조에 배정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혼자 뒤에서 천천히 걷는 사람. 다른 남자 회원들처럼 큰 소리로 웃거나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숨이 차서 쉬고 있을 때 그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도 재촉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 후로 자주 마주쳤습니다. 등산이 끝나고 차를 마실 때도 회식 자리에서도 그는 늘 조용했지만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7년 됐어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제 외로움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딸도 친구들도 동생들도 모두 이제 괜찮지? 라고만 물었지, 외롭지? 라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었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 먼저 보내고 6년 됐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상실. 서로의 외로움을 너무 잘 알아봤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덜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씩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등산 후 커피를 마시고 가끔 저녁을 같이 먹고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조심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스스로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외롭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제는 혼자 버티지 말자고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외로워해도 된다는,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허락.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말했을 때 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엄마, 재혼하려고? 응. 좋은 사람 만났어. 그 사람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야. 나랑 비슷한 나이고 부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분이야.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뭐가 빨라?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재혼 이야기를 해? 3달 됐어. 3달? 엄마, 3달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알아? 저는 그 말이 섭섭했습니다. 딸이 제 행복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판단을 믿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서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3달이 짧아? 젊은 사람들처럼 몇 년씩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도 엄마, 너무 급해. 그 사람 경제적으로는 어때? 자식들은? 건강은? 그런 거 다 물어봤어. 자식은 아들 하나 있는데 따로 살고 경제적으로도 연금 받고 있고 건강도 괜찮아. 엄마가 물어본 게 다야? 그 사람이 말한 게 전부 사실이라고 믿어?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너 지금 엄마 무시하는 거야? 엄마가 그것도 판단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 아니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엄마가 외로워서 아무나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딸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근데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재혼은 연애랑 달라. 재산도 얽히고 자식들도 얽히고 나중에 아프면 간병 문제도 생기고 그런 거 다 알아. 엄마가 애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민서야.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결정할게. 너도 내 인생 살잖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그 말로 모녀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다 보였습니다. 걱정, 불안, 그리고 실망.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딸의 그 표정 뒤에 무엇이 있는지. 결혼은 조용히 했습니다. 주례도 없이 하객도 없이 그저 구청에 가서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끼리 조용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결혼인데 축하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반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병원도 같이 가고 누군가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살. 혼자 먹던 식탁에 2개의 그릇이 놓이고 혼자 보던 TV 앞에 2사람이 앉아 있는 풍경. 그게 행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대화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통장은 어떻게 관리해요? 각자 관리하고 있어요. 생활비는 반반 내고요. 아, 그럼 좀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부부인데 그냥 하나로 합치는 게 어때요? 글쎄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요? 혹시 나 못 믿어요? 그런 게 아니라 각자 관리하던 걸 갑자기 합치면. 아,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봐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이 살짝 굳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신경 쓰였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보, 이 집 명의가 누구예요? 제 명의예요. 남편이랑 같이 산 집이었거든요. 아, 그럼 나중에 우리 둘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요? 부부니까. 공동 명의요? 응. 그래야 진짜 우리 집 같잖아요. 나도 여기가 내 집이라고 느껴져야 편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예민한 걸까 싶어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건 좀 천천히 생각해 봐요. 왜 자꾸 천천히래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래도요. 그는 그날 저녁 기분이 안 좋은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제가 생각하는 부부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 일찍 일어나 조용히 움직이는데 그는 늦게까지 TV를 크게 틀어놓고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라디오를 켜두는 제 습관은 그를 불편하게 했고 새벽에 코를 고는 그의 습관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보, 라디오 좀 꺼요.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 아, 저는 라디오 켜놔야 잠이 오는데. 그럼 이어폰 끼고 들어요. 알겠어요. 설거지 방식도 달랐습니다. 저는 먹고 바로바로 씻는 스타일인데 그는 설거지를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는 게 저는 견딜 수 없었는데 그는 제가 너무 깐깐하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 나이에 너무 따지면 안 되지. 좀 편하게 살아요. 그 말이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무뚝뚝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들어와. 아들은 저를 힐끗 보더니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랐지만 가끔 목소리가 커지는 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용돈 좀 달라고. 용돈요? 응. 애가 요즘 사업이 안 돼서 힘들대요. 그럼 주신 거예요? 당연히 줘야죠. 내 아들인데. 그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석 달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간 있어? 응, 왜? 나 지금 엄마 집 앞인데 잠깐 나올 수 있어? 딸은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그건 신용정보 조회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 남편, 아니, 제 재혼 상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재혼 이력, 전 부인과의 금전 분쟁, 자식에게 빚을 떠넘긴 기록, 대출 연대 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이력.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나 알아봤어. 미안해, 엄마. 근데 안 알아볼 수가 없었어. 왜 그때 말 안 했어?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 근데 엄마가 이번엔 엄마가 결정한다고 했잖아. 내가 이걸 보여주면
엄마는 내가 엄마 인생 간섭한다고 생각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한 달만 지켜봤어. 엄마가 행복해 보이면 그냥 묻어두려고. 근데 엄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힘들어 보여.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가져왔어. 저는 서류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서야. 엄마, 나는 엄마 인생 막으려던 게 아니야. 엄마가 외로운 거 나도 알아. 근데 외로움 때문에 이용당하는 건 못 봐. 엄마는 내가 지킬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은 반대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딸한테 뭐 들었어요?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우편물 하나가 왔습니다. 대출 연대보증 관련 문서였습니다. 제 이름 옆에 적힌 금액은 제가 평생 모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 미안해요. 말하려고 했는데. 대출 연대보증이요? 제 이름으로?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요. 근데 아들 신용이 안 좋아서 제 명의로 받으려는데 제 신용도 별로라서 당신 명의가 필요했어요. 그럼 저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물어봤으면 안 된다고 했을 거잖아요. 그 말에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왜 그렇게 통장을 합치자고 했는지, 왜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자고 했는지, 왜 딸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피했는지, 왜 이 나이에 너무 따지면 안 된다고 했는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요? 몰래 서류 만들고, 재산 노리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아니에요. 나 정말 외로웠어요. 당신도 외로웠잖아요. 우리 서로 의지하자고 했잖아요. 의지하자는 게 이런 뜻이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린 이제 한 팀이잖아요. 부부잖아요.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지. 뭘 그렇게 따져요? 그 말이 처음으로 무섭게 들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오늘 친정 다녀올게요. 갑자기 왜? 동생 좀 만나고 올게요. 그리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도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사기 결혼입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대보증 서류는 아직 제출 전이니 취소 가능하고요. 재산 분할도 결혼 기간이 짧아서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그는 화를 냈고 억울하다고 소리쳤고 심지어 딸에게 전화해서 내가 엄마 꼬드긴 거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종 조정 자리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진짜 당신 사랑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믿었지만 인생은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혼 후 딸과 처음 마주 앉은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를 보며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딸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말 안 들어서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인생 막으려던 게 아니야. 엄마 인생이 이용당하는 게 싫었어. 엄마가 외로운 건 나도 알아. 엄마가 누군가 만나서 행복하면 나도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엄마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지. 엄마를 이용하는 사람이면 안 되잖아.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항상.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이 딸이었습니다. 이 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로 남는 것. 그게 제가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혼자입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혼자여도 지켜낸 인생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압니다. 황혼의 사랑은 늦지 않습니다. 66세에도 70세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노리는 사람은 사랑처럼 다가옵니다. 혼자는 외로우니 같이 살자고 속삭입니다. 이 나이에 뭘 따지냐며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늘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딸은 이제 자주 놀러 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혹시 또 누구 만나고 싶으면 말해. 내가 확인해 줄게. 딸은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게 진심이라는 것을요. 아니야. 이제는 혼자가 편해. 진짜? 응. 진짜.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노년의 재혼,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과 안전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